안녕하세요. 퀄컴의 최신 실적 발표.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시죠.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자료, 또 관련 뉴스들 보면서요. 이 기술 거인의 현재와 미래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핵심만 짝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퀄컴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또 어디서 성장이 나오는 건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뭔지 딱 제공된 자료만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랄까 전문가 옆에 딱 붙어서 같이 자료 보는 느낌으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실적이죠. 퀄컴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성적이 예상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3.00달러. 예상치가 2.87달러였는데 이걸 넘었고요. 매출도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 10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높게 나왔네요. 실적 발표 후에 시가매 거래에서 주가도 보니까 한 3.6%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숫자가 좋은 걸 넘어서요. 굉장히 강력한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 기대치가 이미 높았는데 그걸 더 뛰어넘었다는 건 퀄컴의 사업 실행력이나 지금 시장에서의 그 모멘텀, 이게 아주 강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2025 회계연도 전체를 놓고 봐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연간 매출이 440억 달러, 이게 전년 대비 13% 늘어난 거고요. 특히 그 핵심 사업부 QCT라고 부르는 칩 기술 부문 매출이 384억 달러. 이건 역대 최고치예요. 전년 대비 16%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게 그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12억 8천 달러. 이것도 기록적인 수치인데 더 대단한 건 이 현금의 거의 전부 97% 이상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돈 잘 벌었다 이게 아니고요. 회사가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 주주 가치를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작에 던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현금 흐름도 좋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확실하군요. 그런데 그 재무제표 보니까 GAAP 기준으로는 순손실이 찍혔던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원빅 뷰티풀이라는 좀 특이한 이름의 미국 세법 변경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 법 때문에 앞으로 퀄컴이 내야 할 유효 법인세율은 한 13%에서 14% 정도로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는 현금 세금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쌓아뒀던 미국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미래에 다 실현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57억 달러 정도를 4분기에 비용으로 미리 떨어낸 겁니다. 근데 이건 현금이 나간 게 아니에요. 비현금성 비용이죠. 그래서 회계 기준, 즉 갭 상으로는 이 비용 때문에 순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사업의 본질적인 수익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회성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보통 더 중요하게 보는 넌갭 기준, 그러니까 이런 비현금성, 일회성 요인 뺀 실적은 아주 좋았다.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휴,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퀄컴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QCT, 칩기술 부문 성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4분기 총 매출이 98억 달러, 전분기보다 9% 늘었네요. 분야별로 좀 쪼개보면 역시나 핸드셋, 스마트폰 칩이죠. 이게 제일 커서 70억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었어요. 특히 그 스냅드래곤 들어간 비싼 안드로이드 폰들이 잘 팔렸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엄청 강력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신세대 칩 발표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런 흐름을 더 밀어줄 것 같네요.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 분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네요. 매출 18억 달러. 이것도 작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공장 같은 산업 현장이나 요즘 많이 쓰는 와이파이 7 공유기, 5G 기반 인터넷 서비스, FWA 같은 네트워킹 쪽. 그리고 메타랑 같이 만든 레이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AI 스마트 글래스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와 싶은 건 오토모티브, 자동차 반도체 쪽이에요. 분기 매출이 드디어 10억 달러를 넘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17%나 늘었는데 야,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디지털 쉐시 플랫폼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 진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토모티브 10억 달러 돌파.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뭐랄까 퀄컴의 그 사업 다각화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정표 같은 겁니다. 이제 퀄컴이 더 이상 스마트폰 시장이 좋을 때 웃고 나쁠 때 우는 그런 변동성에만 기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각 부문별로 성장 동력을 보면요. 핸드셋은 여전히 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이 핵심 이고요. IoT는 뭐 온갖 기기에 AI 기능이 막 들어가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오토모티브는 자동차가 점점 더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 즉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도 강조했듯이 애플 빼고 QCT 매출, 그러니까 비애플 매출이 2025 회계연도에 18%나 늘었다는 거, 이게 바로 다각화 전략의 구체적인 성과를 딱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비애플 매출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 이쪽하고 관계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퀄컴 CEO가 다음 모델, 그러니까 갤럭시 S26에는 스냅드래곤 칩 공급 비중이 한 75% 정도 될 거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S25는 거의 100%였는데 이거 줄어드는 거잖아요. 반면에 삼성 쪽에서는 아직 평가 중이라 확정된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상황 좀 복잡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측 입장이 조금 다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체 개발한 AP, 엑시노스 성능을 계속 끌어올려서 탑재 비중을 늘리고 싶겠죠. 그래야 칩 경쟁력도 키우고 또 퀄컴 한 곳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도 되니까요. 그런 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퀄컴 CEO 발언은 이런 삼성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75%는 우리가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여전히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스냅드래곤이 핵심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100%에서 줄어든 건 맞지만 75%도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삼성이라는 특정 고객과의 점유율 변화, 이런 미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더 크게 거시적인 시장 트렌드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삼성폰 안에서 스냅드래곤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요. 전체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게 퀄컴에게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고객 의존도는 낮추면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는 데서 오는 이익은 계속 챙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퀄컴이 발표한 것처럼 QCB 비애플 매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성장했고 최근 2년만 보면 각각 17%, 18% 늘었다는 사실이 이걸 딱 뒷받침해줍니다. 즉, 퀄컴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삼성과의 관계 변화 같은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삼성과의 관계가 좀 변해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성장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퀄컴의 이런 다격화 노력, 좀 더 파고들면 핸드셋 말고도 정말 재미있는 시도들이 많더라고요. PC 시장 공략이 딱 그런데요. 노트북용으로 스냅드래곤 X2 엘리트랑 X2 익스트림이라는 칩을 내놨는데 경쟁사인 인텔이나 AMD 제품보다 성능도 좋고 특히 전력 효율, 그러니까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2026년까지 이걸 다 노트북 디자인이 한 150개나 나올 거라니 와, 이거 진짜 공격적인데요. 그리고 XR, 확장현실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메타의 그 스마트 글래스가 계속 잘 팔리고 있고 삼성이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XR, 이것도 포함해서 30개가 넘는 XR 기기 디자인이 퀄컴 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도 점점 커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오토모티브에서는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 솔루션인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 이게 진짜요. BMW의 전기차 SUV iX3에 탑재돼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진전 아닌가요? 게다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자동차 시스템에 넣어서 차 안에서 훨씬 더 똑똑하고 나한테 딱 맞는 AI 비서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자동차가 진짜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용 IoT 쪽도 재미있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유명한 아두이노 있잖아요. 거기를 인수했어요.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그냥 품에 안은 건데 인수하자마자 퀄컴의 드래곤 윙 프로세서를 넣은 새 아두이노 우노
Q보드를 딱 내놨더라고요. 시너지 효과를 바로 내겠다는 거죠. CO 아모니, 1컴멈은 5W짜리 저전력 기기부터 500W짜리 고성능 컴퓨팅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기술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반도체 회사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각 분야로 확장하는 게 그냥 사업 영역만 넓히는 게 아니에요. 퀄컴이 원래 잘하던 그 핵심 기술 있잖아요. 이걸 새로운 성장 기회랑 딱 연결시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PC 분야만 해도 마침 AI PC라는 큰 흐름이 딱 시작되고 있는데 퀄컴이 잘하는 그 저전력 고성능 아키텍처, 이게 이 시장에서 확실히 차별화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인텔, AMD랑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주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XR 기기도 지금은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위주지만 앞으로는 항상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개인 AI 비서 아니면 업무 보조 도구 이런 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여기서도 당연히 퀄컴의 저전력 칩 기술이나 AI 역량이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오토모티브 분야 성과는 특히 더 주목해야 합니다. 라이드 파일럿 같은 솔루션이 진짜 양산차에 들어가고 또 구글 같은 빅테크랑 AI 협력을 강화하는 거, 이게 2029년까지 80억 달러 매출 목표, 이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빠르게 바뀌면서 퀄컴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IoT 분야에서 아두이노 인수는 그냥 하드웨어 회사 하나 산 게 아니에요. 그 방대한 개발자 생태계를 확보를 해서 퀄컴 기술을 쓰는 엣지 AI, 그러니까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그런 솔루션 개발을 더 쉽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빨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2029년에 140억 달러 IoT 매출 목표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결국 퀄컴이 가진 그 연결성, 커넥티비티, 저전력 컴퓨팅, 그리고 AI,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딱 중심으로 놓고 다양한 시장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근데 가장 최근에 시작을 깜짝 놀라게 한 건 역시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 선언이었어요. AI 추론, 그러니까 인퍼런스 작업에 딱 맞는 AI 200, AI 250 칩이랑 관련 솔루션을 공개했잖아요. 야, 이건 정말 큰 도전 같은데요? 근데 벌써 첫 고객사도 확보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사우디 국부 펀드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슈메인이라는 곳인데 2026년부터 퀄컴 칩을 무려 20메가와트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닝콜 들어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클라우드 기업들이랑도 계속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자세한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 이건 퀄컴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어요. 지금 AI 시장이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걸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렇게 훈련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써서 결과를 뽑아내는 추론, 인퍼런스 단계로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론 작업은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대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전기세 감당이 안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 이 전력 효율성에서 퀄컴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퀄컴이 내세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right to win, 이게 바로 압도적인 전력 효율성 그리고 높은 컴퓨팅 밀도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은 대부분 GPU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같이 쓰는 조합이잖아요. 이게 성능은 좋은데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퀄컴은 아마도 자기들이 잘하는 모바일 AP 개발 경험을 살려서 DDR 메모리나 아니면 PCIe 인터페이스 기반의 좀 다른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력 소모는 확 줄이면서도 AI 추론에 필요한 성능은 충분히 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Q&A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아하, 전력 효율성, 그걸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퀄컴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는 시점을 원래 2028 회계연도였는데 이걸 2027년으로 1년 앞당겼다는 거예요. 이건 초기 고객 확보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우리도 할 거야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성과를 빨리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CU 아모니 데이터 센터 진출을 퀄컴의 새로운 챕터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잠재적 기회다. 이렇게 표현한 게 결코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모바일 강자를 넘어서 이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뛰어오르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퀄컴의 미래를 정말 크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퀄컴이 내놓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를 돈 보면요. 매출은 118억 달러에서 126억 달러 사이, 넌갭 EPS는 3.3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를 예상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QCT 매출이 10억 3천억 달러에서 10억 9천억 달러, 또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걸로 예상하고요. 라이센스 사업인 QTL 매출은 14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사이를 내다봤습니다. QCT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폰들이 막 나오는 시즌이니까 핸드셋 매출이 기록적인 수준을 예상하긴 하는데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이전보다는 조금 낮은 10%대 초중반 정도가 될 거라고 봤고요. 반면에 IoT는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고 오토모티브는 전분기 수준이거나 살짝 올라갈 걸로 예상했네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가이던스입니다. 지금 퀄컴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사업 환경, 그리고 이 모멘텀이 다음 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이렇게 밝을 전망만 있는 건 아니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정 시장, 특히 좀 성숙기에 들어선 핸드셋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언제든 둔화될 가능성은 항상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이 갑자기 크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시경제 변수도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들이 갑자기 지갑을 닫는다거나 각국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갑자기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죠. 확실히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정말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퀄컴의 미래를 볼 때는 이런 강력한 성장 전망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좀 균형 있게 같이 보는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퀄컴의 최신 실적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퀄컴은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오토모티브, IoT, PC, XR 정말 다양한 분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큰 새로운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주요 고객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도 전체적인 성장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만 방금 짚어주셨듯이 여러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딱 보면요. 퀄컴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스마트폰 칩 회사라는 그 틀 안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잘 갈고 닦아온 핵심 기술들, 예를 들면 초연결성, 커넥티비티, 또 전력은 적게 쓰면서 성능은 높은 컴퓨팅 능력, 그리고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역량, 이걸 딱 지렛대로 삼아서요. 모바일을 넘어서 자동차, 사물 인터넷, 다음 세대 PC,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까지 아주 넓은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 이걸 지금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퀄컴이 속한 이 반도체 산업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퀄컴이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또 바꿔나갈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